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번째 수업이고요. 네. 13장, 오늘의 역량 기반의 그 학습에 대해서 오늘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혜진 선생님하고 같이 진행할 텐데요. 선생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 그냥, 네, 요즘은 조금 바쁜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뭐 큰일 없이, 네, 잘 지내고, 대학원 강의도 열심히 듣고 그랬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수업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역량 기반 학습입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과제의 제목을 질문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학습의 성과를 시간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라고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이 과제를 제출하고 나니까 이거 능력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다 역량이라는 말을 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능력이라고 하니까 왠지 어빌리티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오늘 역량 컴퍼턴시를 이제 실제적인 능력을 말하는 컴퍼턴시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입하기 전에 이 질문은 뭐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표준화된 학교는 190일을 학교를 다니면은 이제 학년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학년이 올라가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실질적인 역량으로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을 달라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목차는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교수님이 주신 자료 그 순서대로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좀 말하기 편한 순서대로 조금 조정을 해봤습니다. 네. 크게 첫 번째는 이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역량의 의미에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역량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한 갈래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고 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량 기반 학습이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권장하는 사항 5가지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고 그리고 간단히 사례와 그리고 정리로 이렇게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 왜 역량 기반 학습인가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어,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전통적인 교육, 제가 말씀드렸듯이 190일을 학교를 다니면은 한 학년이 올라가는 이런 교육에 대한 한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 다 같은 시간, 저희는 이제 다 이제 대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이제 대학까지는 졸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2년의 교육과 12년의 학교 교육에 이제 대학 4년까지 이렇게 16년의 교육을 했는데 사실은 능력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 때문에 이제 시작된 논의인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제 평생학습의 시대, 개인화된 학습으로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잠시만요. 네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질문을 던져 주셨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교육 체계에서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190일 정도의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만 통과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년이 올라가는 그런 체계에서 이제 역량 기반이라는 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공교육 체계 안에서는 좀 낯선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어떤 배경을 좀 생각하면 또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의 그 발간 기관이 ADL이라고 하는 국방부 산하에 있는 훈련 체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교육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 오히려 우리가 공교육 체계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역량 기반이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거는 이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뭐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훈련 체계들을 어, 다양한 방식으로 그 교육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받는 교육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당연히 고민하고 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핵심적인 어떤 요소로 이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도출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나아가서는 직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직업훈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도 마찬가지 개념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지금 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그 전통적인 교육의 한계가 사실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역량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 이제 우리가 이런 공교육 체계에서 일하시는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러면 왜 역량 부분들을 그러면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해답을 좀 찾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이제 중세시대의 기드나 도제 제도부터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주신 자료에는 얘를 만드는 사람을 이제 예로 드셨더라고요. 근데 이 통을 만드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고르는 일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제 총을 이제 통을 만드는 것을 마스터하기까지의 과정으로 이렇게 숙련될 때까지 이렇게 도제식 교육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 이제 도제식 교육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1950년대에 들어가지고 저희 교육학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블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지적인 영역을 어떻게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텍사노미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라는 것을 이제는 할 수 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역량 기반 학습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을 블룸식의 정리로 하면은 제가 역량 기반 학습에 대해서 교수님에게 설명할 수 있다. 뭐 40분 정도의 분량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관찰 가능한 동사와 내용과 조건을 포함해서 말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들어서는 이제 뭐 실무 평가나 연구와 결합을 해가지고 기업 같은 곳에서도 그냥 승진의 체계나 뭐 성과급 이런 것도 이런 역량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예전에 간료제였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승진을 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어, 역량과 실무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음, 역량 기반 학습이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교원 연수 프로그램들도 역량 중심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음, 교원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네. 저희는 시간제로 하거든요.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론 이제 연수는, 네, 시수라는 거는 있는 건 아는데, 이제 목표로 하는 네, 어떤 그 내용에 대한 결과들을 단순히 뭐 네. 어떤 우리가 패스 앤 페일이냐 이런 통과 개념이 아니라 이제 그 역량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교육들을 하지 않나. 이 말씀이죠. 네, 네, 사실은 모든 교육이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기는 하고, 뭐 예체능 교육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은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걸로 하긴 하지만은 음, 제가 본 관점에서는 음. 음, 실질적으로 역량 기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저는 이제 들면은 지금 AIDT와 네, 관련된 여러 가지 연수 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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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은 실제적인 어떤 그 네, AIDT로 활용한 교사 수업들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 거 아닌가요? 네. 어,
그렇죠. 목적은 그런데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도 ARDT 연수회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네. 사실은 그냥 네, 그 연수를 받는다고 실제적으로 적용을 할 네. 이거 조금 다르게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어 네, 민감한 거긴 한데 네. 네, 맞습니다. 목적은 역량 기반의 교육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실질적인 결과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그 시간에 연수에 듣고 나면 TF의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정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 넘어가시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역량 기반 교육을 만드는 네 가지 혁신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뭐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좋은 그, 네, 교수님 잠깐만 제가 문 좀 닫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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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에 대해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음, 네, 역량 기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무엇인가 이것을 뭉텅그려서 두지 않고 단위로 세분화를 하여야 됩니다. 네, 평가라고 보통 다음으로는 이야기하죠. 네. 평가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숙달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평가를 설계를 해야 되고, 음,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숙달 수준에 대한 이제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까 명확한 레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 수준을 정해서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제 음, 완전한 숙달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밟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고요. 음, 마지막은 이 결과의 경우에는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이제 시간보다는, 어, 얼마나 이것을 숙달되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역량에 도달하기까지 뭐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릴 수도 또 어떤 사람은 뭐 5년이 걸릴 수도 이런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결과는 역량을 이제 완전하게 어, 어, 역량을 이 영장을 완전하게 어,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뭐 산출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네. 태권도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음, 학생들이 이제 단점까지는 안 네. 했는데 1급까지 그러니까 그 단증을 따기 바로 직전에 급수까지 이제 3년 동안 중학교 때 3년 동안 매주 1시간씩을 교육받아서 실제로 그 7급이었나요? 제가 9급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9급부터 해서 네. 1급까지 쭉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시험을 계속 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어떤 친구들은 단점까지 따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1급까지 정도만 따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거의 따라오지 못해서 뭐 5급, 뭐 4급, 3급 이렇게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계속 떠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항해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급수를 따는 것처럼 태권도 단정을 따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음, 달성해야 될 목표들이 그 단계별로 있고 품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단계에서 계속 배우면서 익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대련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대치를 해보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지 정확하게 좀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거 하면서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리코더 급수제를 조금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드 급수제는 PD 네,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거는 그냥 뭐
그 학교에서 그냥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음,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다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수에 맞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 이제 학생들한테 쭉 주고 이제 음, 시간 동안 이거 연습을 해서 그 노래를 연습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으면 도장을 받고 급수가 음. 올라가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저희 때는 그 비슷한 걸로 주산이 있었어요. 아, 주산이요. 네. 음, 비슷하게 그런 네. 것도 했었죠. 네. 네. 그럼 아마 다음으로 한번 다른 넘어가 분들도 보도록 아마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금방 그렇게 보면 금방 이해가 아마 되실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영양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영양을 이제 정의하는 것들이 아주 다양했는데요. 뭐 일단 대표 기관의 정의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대학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식, 기술 및 능력의 명확하게 정의되고 측정 가능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사관리국가 공군 같은 경우에는 지식, 기술, 능력, 행동 및 기타 특성의 측정 가능한 패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보면은 공통점은 명확하다, 측정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클락의 정의는 조금 네, 달랐습니다.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옵터 클락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전이하는 능력, 즉 다른 곳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역량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보면은 KSAO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지식 그리고 능력, 스킬 그리고 능력 그리고 뭐 태도와 같은 다른 특성들, 개인적인 특성 같은 것들을 이제 맨 처음에 앞 글자씩을 따가지고 이렇게 KSAO라고 이렇게 줄임말로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퍼포먼스 행동으로 이렇게 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음, 그 이제 전이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행동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뭐 가르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학습 자체가 실천적인 어떤 방식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정의들 중에서 저는 좀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포터빌리티라는 게 나오잖아요. 휴대성. 네. 혹시 그 기억나시나요? 책 내용에 보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네, 뭐냐면 네. 포터빌리티는 결국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이렇게 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피아노를 치든가 기타를 치든가 뭐 아까 레코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완전히 내재화된 것들도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그래서 역량을 설명하는 모델이 두 가지가 자료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라이가 스펜서의 아이스버그 모델이라고 빙하 모델이 있습니다. 음, 네, 음, 사람의 역량을 좀 빙산에 비유를 했는데요. 음, 빙산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보면은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과 아래에 숨어 있는 바닷속에 숨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음, 그러면 역량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 동기, 특성, 자기 개념,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 수면 위에 있는 것은 지식과 기술 같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겉으로 드러나고 또 교육으로 이렇게 훈련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음, 그렇다면 이제 수면 아래에 있는 구성 요소는 자기 개념, 특성, 동기와 같은 것인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뭐 교육이나 훈련으로 변화가 될 수가 조금 어렵겠죠.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보자면 제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발표를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사람이 여기에 관련된 지식이 많다거나 발표하는 내용에 대한 지식이 많다거나 말을 잘한다거나 하는 이런 표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뭐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남한테 알려주는 것을 좋아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신감이 있다거나 이런 이제 어, 수면 아래에 있는 이런 이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골고루 작용을 해서 한 가지 영향이 발휘된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음.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영양의 의미 자체에서 수면 위 이제 우리가 보통 네. 빙산의 일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빙산하고 아마 비유를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지식 기술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아주 부분일 수밖에 없지만 대체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빙산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도 이런 것들을 사회생활하면서 좀 많이 느끼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재된 잠재력이 큰데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뭐 기술, 이런 기능들을 충분히 말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분들이 잠재성들을 어느 정도 뭐 깊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에 대해 행동만 가지고 판단할 때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수면 아래 있는 개념들을 그 파악하기가 좀 힘들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평가 요소에 어떻게 그런 반영할 것인가 이게 조금 역량 기반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넘어갈까요? 너무 알겠습니다. 네, 소개된 두 번째 모델을 소개드리겠는데요. 이거는 피라미드 모델입니다. 루시아와 랩싱어의 모델이라고 이렇게 불리던데요. 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라미드처럼 이제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에 층위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퍼스널 캐릭터하고 이렇게 이거 애티튜드라고 있나요? 뭐, 그래서, 뭐, 적성이나, 뭐, 태도나, 그런 뭐, 습관이나, 이런 것처럼 이 개인적인 특성이 있으면은, 이제 어, 그 외에 스킬이나 나로리지 같은 지식과, 기술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구성 요소인데요. 이것도 그냥 용어들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의 이런 그 예를 한 가지 만들어 봤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운전을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운전을 잘하는 역량을 가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무서움이 좀 없다거나 공간 감각이 있다거나 아니면 동기적인 부분에서 내가 좀 자유롭게 다니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 운전 스킬과 지식을 익히게 되면은 이제 결국 이제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점점 층위를 가지고 이렇게 역량을 설명하는 이런 모델이라입니다. 네. 음. 그 예를 잘 말씀하신 걸 조금 듣는지 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완해서 네.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예, 방향 감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동서남북이 어떻게 돼 있고 내가 어떤 가는 길에 어떤 그 장애물이라든지 어떤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도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운전하기가 훨씬 더 이제 편한데 만약에 이제 길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방향감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운전대를 잡았을 때 그냥 차를 어떻게 운전하는지만 가지고 판단할 그 운전을 하게 됐을 때 느끼는 어려움들이 이제 그 말씀하신 거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애티튜드라든지 퍼스널 캐릭터 같은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 감각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도로 주행과 관련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어떤 특성, 개인적인 어떤 자질, 특성 뭐 이런 거라면 이제 그 위에 운전대를 잡아서 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핸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뭐
브레이크하고 엑셀레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스킬이나 나레지에 가까운 거죠. 나레지 같은 거는 뭐 신호등 체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교통 체계에 대한 어떤 그 이해 이런 것들일 것 같고 이제 그것들이 전부 다 모였을 때 하나의 어떤 운전이라고 하는 기능 뭐 이렇게 완성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아마 방식대로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하시려고 하신 거였죠. 네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 저도 이제 주셔서 같은 개념으로 감사합니다.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그 주신 자료에서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코어 역량과 직무 특화의 역량으로 이렇게 역량을 나누어 두었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이나 이제 혼자서 할 수는 없고 팀워크 같은 이런 역량 같은 경우에는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소방관에게만 필요한 역량 같은 소방수율 같은 경우에는 직무 특화의 역량이죠. 그래서 요렇게 역량의 요소를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그 직업 훈련 쪽에서 공통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직 공통이라고 그냥 표현했는데 그리고 이제 직무 역량이라고 해서 또 따로 이제 나눠져 있죠. 공통 역량을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하죠. 리더십, 뭐 커뮤니케이션 음, 스킬,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직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통적인 영향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직무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사람들하고 같이 팀워크를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공통적 역량으로 묶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죠. 대신 예를 들면 회사 내에서 엔지니어들이 있는 뭐 개발팀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개발팀에 관련된 훈련들은 모든 사원들한테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관련돼 있는 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만 교육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조직 공통, 그 직무 특화, 보통 이제 회사에서는 공통 역량이라는 부분,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 나눠서 훈련 체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역량들을 그 지금 다루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혹시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 음, 요즘에 이제 AI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음. 예, 근데 이제 선생님들한테는 이 AI라고 하는 것들이 공통 역량일까요? 아니면 직무 역량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음, 음. 어, 우선은 이거는 약간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저희가 이제 AI 교과서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AI 교과서 같은 이런 방법으로 가르치는 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통의 역량이 될 수가 있겠고, 그 외에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뭐 AI를 활용해서 뭐 뭔가 깊이 있게 내가 뭐 교육 자료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개인적인 역량, 그러니까 교사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음, 아니면은 AI를 교육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 뭐 학생들에게 AI를 가르치는 이런 역량 같은 경우에는 정보교사들한테 이제 주어지는 특화된 역량이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AI 교과서 덕분에 AI에 대한 관심이 학교 내에서 많이 이제 높아진 건 사실인데 이제 모든 교사가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아주 뭐 깊숙하게 모든 교사가 동일한 어떤 영향을 목표로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종교고사를 중심으로 한 특별한 어떤 교육 체계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개념 정도까지는 모든 교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공통 역량으로 또 나눌 경우도 있겠죠. AI라고 하는 큰 테마 안에 이 안에서도 공통 역량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직무 특화 영역이 따로 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네, 넘어가 음, 보겠습니다.
이제는 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주문해주신 자료에서 가장 길게 다루고 있는, 역량 기반 학습의 구현을 위한 권장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요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음,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뒤에 부분 이해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복습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역량 기반 학습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 역량의 숙달 수준 같은 것을 미리 결정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으로 이제 다시 이 평가가 인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평가를 평가하는 그런 단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순환 구조로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과의 기준은 이제 시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실행으로 이렇게 맞추어져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다음으로 그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어, 잠깐만요. 그, 네, 잠깐만요. 그 바로 전에 여기서 네, 이제 계약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학습 계약이랑 요 조금만 더 부연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 이거는 이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네. 그러니까 이 한번 하필이면 왜 학습하기 전에 제가 계약이라는 표현을 썼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네. 책을 정확하게 읽지 않고 보시는 분들한테 이 표현은 조금 어색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 어, 음.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이제 단어를 바꾸자면 학습 목표? 네, 학습이 이제 그렇죠. 이 학습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성취되어야 되는 수준?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목표, 정해놓고, 네. 목표 정도로 목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긴 하죠. 그죠? 네, 네. 여기서는 계약이라는 표현을 굳이 쓴 거는 어떤 네, 학습도 어떤 개인과의 어떤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보통 네.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어떤 목표가 있죠. 조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나 뭐 워크스코프라고 하든가 그런 우리가 달성해야 될 어떤 목표들이 있는데 그 목표를 마치 우리가 누군가와 계약을 하듯이 학습의 목표를 계약이라는 형식으로 표현을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시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미리 이제 숙달 수준을 정해놓고 학습이 이루어진다. 네, 네, 맞아요. 이 네. 목표는 내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속달 수준은 이제 잘게 학습이 지식과 그런 것들 잘게 나누고 그거 단계 단계 밟아 나간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학습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내 CBL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적합성 분석인데요. 제가 이 부분은 저도 나름대로 조금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다 조사를 한 건 아니고 뭐 챗GPT의 도움을 조금 받았는데요. 이제 이 적합성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조직이 이 뭐 단체가 이거를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지 이것을 이제 한번 미리 분석을 해보고 시작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이 체크리스트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역량 기반 학습이 여기 교육 과정에 맞는가 아니면은 학습자의 니즈에 맞는가 또는 이제 뭐 수요라고 하죠. 뭐 학습자의 수요도 있겠지만은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님들의 수요 이런 것들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리소스 같은 것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역량 기반 학습에 도입하게 되면 리스크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시작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에는 저희가 이제 부모들의 마음으로는 약간 보육의 의미이지 교육의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음, 단체 같은 경우에 뭐 역량 기반을 이렇게 역량 기반의 그 학습을 도입한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미리 검토를 해보고, 이제 과연 이게 진짜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한 후에 이제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역량 기반이라는 것이 이 책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효용성이 있다라는 것들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일부 공교육에서 책에서도 이걸 도입했을 때 성공 사례들이 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공교육 체계 안에서 역량이라고 하는 기반들을 우리가 적용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그럼 만약에 필요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고, 정말로 그럼 CBA를 도입했을 때, 이 교육 방식 자체가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뭐 봤을 때는 아까 우리가 장기적인 개념, 장기적인 어떤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이런 CBL 체계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아까 시간과 어떤 공간의 제약성이 있는 학교 공간 안에서 이런 CBA를 도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또 당연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적용 여부 부분들을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교육계 안에서는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혹시 알고 계신 게 좀 있나요? 음, 혹시 어떤 부분을 학습언행제라는 거 말씀하실까요? 들어보셨나요? 네, 네,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 아, 고등학교는 네. 학습언행제로 바뀌고 있잖아요. 아, 네. 고등학교가 음, 네. 올해부터인가 내년부터인가 지금 이런 학습은행제로 바뀌면서 대학 과정처럼 시수 형식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아, 예전하고는 좀 네, 다르게 네,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맞죠? 네, 그거 네, 많이 바뀐다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 저도 들었습니다. 네, 저는 또 네. 초등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꽤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네, 약간 그 초등만 네, 하더라도 CBA를 적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기초 역량이 워낙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이미 이제 직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통 이공계 뭐 이렇게 인문계 나누듯이 이미 방향성을 일정 수준 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민들이 초등학교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개념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권장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모델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우선 있는 기존 모델을 수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올 것인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모델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오거나 할 때 가장 가장 중요시되는 조건은 뭐 이런 직무 분석이나 인터뷰, 관찰 같은 것을 통해서 핵심 과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이 학습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추출되어야 되는지를 미리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KSAO 네 가지 요소를 포함을 해가지고, 문장의 형태로 역량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숙달 수준을 역시 이제 단계별로 나누어서 설정을 해야 되겠죠. 네. 이 부분들은 아까 전에 저희가 계속해서 말하던 그 부분과 조금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하고 나서는 이제 검증을 거쳐야, 모델을 선정하고 나서는 이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이 검증을 할 때, 이제 실효성을 검증할 때, 이 역량이 과연 이제 실제적으로 뭐 실무에 통하는 역량인지 여기에 이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작업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당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말이던데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완전히 이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SEME 패널, 뭐 설문, 현장 파일럿 같은 것들을
네, 분석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여기 이동성을 확보라는 말도,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해서, 다른 기관에 이렇게 통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또 검증도 거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이런, 권장 사항이 있습니다. 그, 좀 이런 걸 한번 예를 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은 제가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초등학교에서 만약에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년별로 수학의 어떤 뭐 고셈, 그 사칙연산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 개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더하기 뺄셈, 곱셈, 나눗셈 뭐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 쭉 배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단계들을 각각의 역량으로 표현을 하고 그 역량들을 달성했냐 여부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런 역량 모델을 어, 일종의 맵처럼 구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학습의 단계가 있는 그런 과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이게는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체계가 있기 때문에 순서도 있고 위치가 있는데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구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각 영역별로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을 연결을 해가지고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전에 이제 주산 우리가 배울 때 선생님은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주산할 때 암산도 같이 배우거든요. 그 주산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그 주판을 가지고 다루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암산하는 방식들도 같이 배우거든요. 이제 이 암산과 주판을 같이 배우고 거기에 따라서 급수를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그 급수에 따른 그 달성 목표들이 딱 세분화되어 있어요. 근데, 근데 그걸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학원도 가고 뭐 혼자서 연습도 굉장히 하고 뭐 이런 것처럼 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수학을 그런 모델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물론 뭐 어렵긴 하겠지만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저는 좀 한번 해봤었어요. 음. 네, 저도 그래서 이 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간이 중심이 아니라 학생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네, 빠른 학습자들은 빠르게 이게 나아가고 이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는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약간의 걸림돌이 있는 게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생의 경우에 4학년 학생이 배워야 되는 그런 교육과정상에 이게 있으면은 한 학기를 넘어서 먼저 공부하는 것은 이제 법에 저촉되는 일인 거죠. 음, 음, 아무래도 뭐 사교육이 너무 가열되고 그렇게 해서 생긴 법일 수도 있는데 저희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적어도 한 학기에 한 번씩은 이렇게 교육을 받을 정도로 연수를 필수적으로 받을 정도로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법입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저희도 뭐 수준별 학습을 하거나 수업을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이 조금 많이 걸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제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으나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법적으로 지금 저희한테는 조금 저촉이 되는 일이다 이런 근데 이제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나올 이야기이긴 네, 한데 결국에는 네, 우리가 이런 역량 방식의 수업 체계를 만약에 학습 체계로 바꾼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걸림돌들은 어디에 있냐면 이 음, 선생님의 역량이라든지 교과 체계 뭐 역량 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결국은 거부넌스 문제로 그 막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 제도 그리고 뭐 지금 여러 가지 교육 체계에서 그 제한을 주고 있는 뭐 예를 들면 학부모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시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법 제도적인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워지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가 어떤 학교라든지 교사 중심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도 또 사회적인 부분, 뭐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뭐 국가적인 어떤 교육 체계의 어떤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서 뭔가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으로 계속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여러 가지 주제들도 비슷한 결론이 났는데 여기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가 설계에 관한 이제 권장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계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설계 원칙은 이제 학습자가 실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이 숙달 수준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술 역량을 익히고, 그리고 직무별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인증 체계를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네. 음. 그리고 이제 이 인증 체계에 대해서도 이제, 역량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아이고, 웬 카톡이. 네. 네. 이런 어, 인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걸 할 때는 이제 타당성과 신뢰성, 진정성의 원칙을 이렇게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걸 설명을, 보면서 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마무리 하시고 네, 제가 앞에 싶으시죠? 설명을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음. 포함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술적 역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평가하기가 편하죠. 상대적으로 이게 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할 때 설계를 조금 더 네, 까다롭지만은 여기에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런 교육 현장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평가하기보다는 이런 조금 교수진의 전문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조금 한 핵심적인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갖춰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학생이 덧셈을 잘할 수 있는가를 평가를 할 때, 한 자릿수 덧셈을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자릿수의 개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네, 5와 6을 더했을 때 11로 한 자릿수 받아 올리면 되는 그런 개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면은 이 학생은 다른 부분에서도 덧셈을 이제 적용할 수 있고 숫자가 커져도 덧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가르치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판단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코어한 부분, 꼭 평가해야 되는 부분을 평가해가지고 이 학생의 역량을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네, 교수님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면 네. 부탁드립니다. 뭐 저는 이제 계속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바둑이나 태권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극안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역량들을 아주 체계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들을 누군가는 만들었을 텐데 그거 이제 정교하게 설계한 어떤 것들은 단순히 그 어떤 기초적인 어떤 뛰어난 마스터의 어떤 그 뭐 판단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 생태계의 시스템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합의가 필요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뭐 태권도도 그렇고 뭐 주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방금 말씀드린 바둑 같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그것들을 어떻게 잘게 쪼개는가라는 부분을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결국에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것까지 다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태권도 이 사람이 3단이다라고 하면은 태권도 품새의 3단을 따기 위한 태권도 품새가 있고 이제 그때 이제 대결 뭐 겨루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일정 수준에 이제 도달했다는 것들을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처럼 평가 체계라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어떤 합의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안에 전문적인 어떤 판단들이 그 안에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약에 공교육 체계 안에 뭔가 이런 체계들 도입한다고 하면
이런 체계에 대한 어떤 면밀한 어, 그 구성 구조들을 짜주는 어떤 설계 역량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엔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사회적 함의를 어떻게 어, 그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부분을 타당성, 신뢰성, 진정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받기 위한 어떤 개념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이제 군정사항으로 맞춤형 학습 경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는 지금 뭐 AI를 활용해서 맞춤형 학습 경로를 AI가 추천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아마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음, 뭐 여기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우수성과자라고 해가지고 이 역량을 잘 구현한 사람의 학습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 이걸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이런 좀 경로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도 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강의 같은 우리 저 교육기관을 통한 강의 같은 것에만 이제 의존하지 않고 비공식 학습이라고 하죠. 저희 전에도 배웠었는데, 뭐, 이런 멘토링이나, 뭐, 과제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대화 같은 것들도 될 수 있겠죠. 인터뷰나 대화 같은 요런 방법 같은 것들도 적용을 하여서 이렇게 경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음. 이런 일반적으로 보시, 것들이 네. 지금 이제 맞춤형 학습이라는 건 앞에서 우리가 한번 그 다뤘던 내용이고 그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제 개별화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그리고 숙련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맞춤형 학습 경로 같은 것들을 설계를 해준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 그것을 일반적으로는 튜터링 개념으로 1대1 학습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학교 여러 학생들이 이게 모여서 수업을 받는 공교육 체계 안에서는 그걸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컴퓨터 뭐 이런 그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ICT를 활용해서 결국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졌다. 뭐 이런 개념으로 맞춤형 학습이라는 것들을 예전에 배운 적이 있죠. 이제 지금 우리가 CBA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환경, 개별적인 특성, 그리고 개별적인 어떤 숙련도들을 고려한 다양한 어떤 그 학습 방식하고 결합을 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유의하게 생각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벤치마킹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옛날에 우리가 사극을 봤을 때 늘 보던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대장금이라든지 뭐 허준 뭐 이런 드라마 보면 도제 그 시절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역량이 이미 이제 높은 누군가의 어떤 마스터가 있고 그 마스터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어떤 과정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죠. 이제 스스로 학습하는 뭐 천재성공 이런 것들이 주로 드라마에서는 많이 강조가 되긴 하지만 이제 그 안에는 굉장히 개별적인 어떤 코칭 시스템 같은 것들이 멘토링 같은 시스템들이 동작하고 있다는 것들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죠. 이제 그걸 좀 떠올리면 맞춤의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방 아마 CBL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 볼게요. 이제 건전사항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 이제 추적 보고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 학생이 요런 이제 이 역량을 키웠다면은 이것이 이제 다른 뭐 학교나 기업이나 이런 곳 같은 곳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공통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런 추적 보고 시스템이 잘 되게 되면은 이런 장점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어떤 조직의 어, 리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나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것을 학습해야 될까, 요런 것들에 대한 결정이 조금 쉬워질 수가 있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뭐 이제 개인의 역량을 좀 파악을 하고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 상급 관리자라고 했는데 하여간에 가장 이제 높은 결정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부분에 시간과 돈을 좀 더 투자를 하여서 이제 조직 전체에 영향을 올릴 것인가, 이런 우선순위도 결정을 할 수가 있겠고,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시스템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시스템으로는 뭐 성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나 뭐 이런 배지 제도 또는 레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음, 혹시 이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끝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습니다. 통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리더십의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산과 시간 내에 조금 집중적으로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음. 네, 끝났습니다, 교수님. 근데 여기 지금 책에 안 나오는 여러 가지 네. 이야기들을 말씀을 주셔가지고 좀 흥미로운데 LRS 이런 건 어디서 보셨어요? 요거는 제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한번 음. 검색해 봤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것뿐만 아니라, 네. 그 앞부분에서도 제가 사실은 그렇죠. 번역체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음, 좀, 네, 뭐, 이 GPT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요거 관련해서 조금 해석도 하고 추가적인 자료도 받아보고 그런 식으로 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라 네. 사실 제가 기술적인 네. 것들을 최대한 빼고 가려고 챕터 중간에 이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빼고 왔어요. 근데 네. 이제 그 LRS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AI 교과서 지금 안에도 들어있는 개념이거든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아마 공부를 하시면서 아마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학습자가 학습을 하게 되면 그 학습에 대한 모든 경험 데이터들이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영상을 봤다 그러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상태 그리고 영상을 언제 멈췄고 영상을 언제 다시 시작을 했고 뭐 이런 모든 학습 활동들이 다 데이터로 남겨지는데 그 데이터가 어딘가는 보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관되는 장소를 보통 LRS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쌓이게 되면 이것이 그냥 우리로 봤을 때는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데이터를 다 모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데이터 안에 엄청난 데이터 양도 있겠지만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가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영상물을 봤는데 어느 부분에서 멈추고 어느 부분에서 주로 학습자가 계속 이어서 봤다든지 뭐 예를 들면 유튜브 안에는 이제 그런 시스템 알고리즘이 동작을 하죠. 내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멈춘다. 어떤 부분에 다시 뭐 뛰어넘어서 본다. 뭐 이런 것들은 학습자가 이 영상 컨텐츠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있고 어떤 부분을 어려워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아니면은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보려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아두는 데이터 스토리지를 보통 이제 LRS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 데이터들이 모이면 그 데이터가 모인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역량이다라는 것들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추적하고 뭐 보고하는 리포팅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죠. 그게 좀 더 쌓이게 되면 우리가 그 학습 활동 데이터뿐만 아니라 평가 시스템하고 연결된 정보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역량이 쌓여서 아, 이거는 이제는 이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갖췄구나라고 판단하게 되면 배지를 발급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그 배지 자체도 이 사람이 역량이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해주는 어떤 시스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으로 배지를 또 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배지라 아니면 뭐 증명서라든지 이 사람의
그 그동안 학습했던 학습 이력들이 다 모여 있는 데이터베이스 공간을 또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이거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다시 드렸어요. 네. 네. 네, 추가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해서 구현 권장 사항에 대한 것은 이제 다 정리가 되었고요. 이제 간단하지만은 교수님의 자료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제 사례 연구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은 이제 뭐 중등 교육까지죠. 뭐 뉴햄프셔주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퇴율이 20%에서 4.68% 정도로 이렇게 줄었다. 이런 이제 사례가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으로 넘어가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웨스턴 거버너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평균 졸업 기간이 2.5년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 외에도 미 공군의 사례도 있고 NGSS 개발 과정의 사례들도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직업훈련이라든지 군사훈련 체계에서만 이런 CBL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이나 고등교육에서도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법론 중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사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퇴율이 20%에서 4.68%를 줄였다는 거는 이게 지금 데이터적으로는 2009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2011년도에 이 성과가 난 거는 뭐 어떻게 보면 2년 정도, 뭐 길게 보면 3년 정도 만에 이런 성과를 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죠. 음. 그 안에 어떤 이 안에 물론 이제 그 숨겨진 디테일이 있긴 할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이걸 적용했느냐, 이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CBL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고등교육 체계 안에서 지금 평균 졸업 기간이 2.5년으로 줄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보통 우리가 4년 과정으로 설계를 하고, 그 4년 과정 동안 시메스터를 나눠서 시간 개념으로 보통 우리가 교육을 하는 개념이었는데, 지금 이걸 역량 개념으로 바꾸고 나니까 학생들이 수업하는 목표들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수업을 패스하냐, 페일하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역량을 달성하느냐, 달성하지 못하느냐 개념으로 바꾸면서 뭔가 이 교육 내부적인 어떤 그 개념들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과들이 나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공교육 체계 안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 안에서 CBL이라고 하는 개념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모든 과목에 적용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부 과목에라도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선행학습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좀 획기적인 어떤 교육 성과를 목표로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는데요. 이 역량 중심 교육은 분명한 장점이 있지요. 첫 번째는 이제 개인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각자마다 자기만의 속도가 있는데 이제 그 자기 속도에 따라서 이제 학습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 명확한 이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효율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선은 뭐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반복해서 배우지 않고 또 뭐 잘하는 것들은 빠르게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게 굉장히 교육적으로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형평성의 개념인데요. 우리가 뭐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물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사실 긴 교육을 받으면은 거기에 이제 거기에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역량 기반 학습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것, 꼭 내가 뭐 직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을 하면서 이제
고 이제 짧게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면은 소외된 계층에게도 이런 조금 더 접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평성의 관점으로도 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앞서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새롭게 도입하는 학점 인정제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 그 대학교 체계처럼 바꿨을 때 되게 중요한 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다양성이라는 부분도 있죠. 이제 원하는 것들에 집중을 하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대학교에서 선택 과목들이 있는 것처럼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좀 더 의미가 있는 교육 같아요. 지금 이제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개인화, 효율화, 형평성만 강조를 했는데, 뭐, 다양성을 좀 추구하는 그런 교육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에서도 역량 중심의 교육이 좀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 반면에 우려나 한계점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문학이 축소될 위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역량 기반 학습이 이제 뭐 기술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측정 가능한 기술이나 지식 같은 것에 집중이 되다 보니 뭐 인문학이나 철학, 예술 같이 뭐 이런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생각을 요구하는 이런 측정 불가능한 것들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격차가 발생할 문제가 있는데요. 이 평가 기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야지만은 그래도 뭔가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어, 그, 그 역량의 이제 깊이가 많이 달라지고 학습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도 이제 명확한 한계가 될 수가 있는데요. 교수님이 주신 에 있는 예를 보면은 역량을 벽돌로 비유를 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의 벽돌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이 벽돌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성당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써먹을지에 따라서 또 이제 이 벽돌의 역할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영양 교육에서 이제 잘 반영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한계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음. 교수님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네. 특히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그 인문학 네. 축소 논쟁, 뭐 지금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나치게 기능 중심적으로 이제 가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조금 약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어디까지나 그 이 역량 기반 모델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역량 기반 모델이라는 거 하나의 도구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역량 기반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개인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결합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이런 학습의 어떤 개별화가 심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그 사회적인 그 어떤 공평성의 형평성 부분에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려와 한계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뒤쪽에 이제 아마 그 지금 이제 정리를 하고 계셔서 아마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 투명성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향을 조금 더 사회적으로 투명하게 어떻게 관리하고 객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조금 어, 그 잘못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태권도 1단을 딴 사람이 어,
따지 않은 사람보다 싸움을 무조건 잘한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자기 방어 능력이 뛰어나더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실무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평가는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도는 좀 이 부분에 좀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이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자료에서는 중간 부분에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뒤로 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역량 기반의 교육이 이렇게 적용된다면, 이 미래는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단 이 역량이라는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역량이라는 게 뭐 학습이나 시장의 통하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량을 통해서 이 사람, 이 역량을 가진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매길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이 통하라는 의미가 진짜로 뭐 돈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대신 요거를 이제 측정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저는 뭐 제 마음대로 이해했거든요. 근데 이 측정 한다는 것은 그냥 뭐 가치를 뭐 돈으로 숫자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측정을 해야 되고 요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로제타 스톤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고대 유물 이런 말도 있고 뭐 한산표 요런 말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이 역량을 뭐 표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환산할 수 있는 표로 만들기 위해서 뭐 그런 시도도 해봤지만은 이거는 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대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측정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이제, 한 조직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용되어서 여러 기관이나 뭐 이런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실제적인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서로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래에는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로제타 스톤은 그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 갔을 때 발견한 비석 같은 건데 그걸 통해서 이집트 언어를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각골 문자 같은 그것들이 써여져 있는 말을 어떤 비석 같은 것들을 발견한 건데 이제 이 로제타 스톤을 가지고 발견은 이제 그 프랑스에서 했겠죠. 당연히 그 나폴레옹이 프랑스 사람이냐.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로테스톤을 번역해서 실제로 이것들을 이집트 문자를 해석하게 된 거는 영국이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하냐면은 로제타 스톤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상형 문자 같은 형식의 문자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어, 기존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느 체계는 계속 매칭을 해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매칭해서 이 의미가 이 의미다, 이 의미가 이 의미다라는 것들을 계속 연결시키면서 결국에는 그 의미 해석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처럼 우리 역량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여기서는 화폐라고 이제 표현했고 통화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가치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라는 것들을 해석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 가치 자체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로제타 스톤처럼 이게 연결해주는 어떤 그 체계들이 필요한 것처럼 이제 그 개념처럼 여기서는 환산 모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성과라는 것들을 마치 하나의 어떤 사회적 가치로 환산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지금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내가 어떤 자격증을 땄을 때 이 사람이 이 정도의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 사람한테 이 정도의 가치를 더 부여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하자라는 의미에 가깝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장 내에서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박사학위를 받으면은 같은 입사 동기라 하더라도 몇 년 정도를 더 인정을 해주고 음, 뭐 급여도 조금 더 올려주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훈련 체계라든지 아니면은 공교육 체계를 통해서 평생 어떤 역량들이 쭉 쌓여 있고 그게 포트폴리오에 쭉 쌓여 있어서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로 만약에 증명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 직장 내에서 그 어떤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지를 가치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가치만큼 이 사람을 선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선발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선발된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급여를 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데 직급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데 이 데이터가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량이라는 것이 만약에 객관적인 어떤 지표로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처럼 뭐 데이터 인프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떤 환산하는 체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이런 가치 체계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 주신 거 보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그 공유해드렸던 자료의 순서하고는 좀 바뀌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설명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순서도 잘 맥락을 맞춰서 잘 해주신 것 같고 그이 내용 자체가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런 식으로 풀어보니까 또 전체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이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 여러 챕터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개념들을 이번 챕터에서 좀 많이 다뤄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의미 있는 챕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나아가서는 선생님들이 앞으로 뭔가 어떤 학생들을 코칭하거나 가르칠 때 요 기반들은 한번 도입을 부분적으로 해보면 조금 의미가 있는 성과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수업에 도입하기는 좀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그 부분적이라도 이런 개념들을 좀 섞어서 교육 환경을 좀 개선하는데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정리하실 말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봤지만은, 좀 저번 과제보다는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번 과제는 되게 심플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많이 이해하기가 음, 어려운 용어들도 많이 나왔고, 그랬고, 저희가 뭐 이제 줌 회의로서, 줌 이 상황에서 직접 뭐 대화를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이제 그냥 과제를 하면서 저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게, 이 역량 기반 교육 학습을 우리 교실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조금 해봤습니다. 어쨌든 뭐 저 나름의 결론이지만은 저는 이제 이번 과제를 하면서 쭉 학습했던 것 중에서 이제 과제를 잘게 쪼갠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 단계 수준을 결정한다. 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서 우리가 음, 하나의 이제 목표가 있다면은 그 부분을 이제 세분화하여서 가르치고 그 세분화한 것이 이제 물론 모두가 속도가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저희 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 20명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속도를 맞추어 줘야 되는 그런 그거 역할이 저희에게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쪼개진 과제를 한 차시 안에 마무리 짓고 한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제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객관적으로 학생을 관찰하면서 평가를 하고 부족한 학생이 있을 때 그때그때 이제 부진 생기지 않도록 피드백을 잘 해주면은 이렇게 한 학생이 한 가지 역량을 기를 수 있는데 이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교수님, 제가 그, 준비한 거는 이까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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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역량 기반이라는 것이 공교육 체계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로운 어떤 개념이지만 이미 이제 뭐 다른 어떤 해외 사례에서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기존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의미가 있는 접근 방식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이제 선생님의 개인적인 역량이라든지 학교 단위에서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뭐 지역사회라든지 국가 단위에서 이런 노력들이 이제 병행돼야지 이런 것들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입장에서 부분적인 개념이라도 조금 도입을 해보면 의미가 있는 성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개념인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학교 단위에서는 좀 보기 드물지만 직장 단위라든지 군대 훈련 체계에서는 이미 도입되어서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니까 교육 체계에서도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공교육 체계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어떤 주제라는 것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따로 질문 없으시면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남은 나중에 주간 그러면 잘 우리 보내십시오. 네. 네, 나중에 우리 15 차실 때 평가할 때 한 번 더 네. 뵙고 그때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